미자야, 너 또 사람 잘못 보면 이번에 진짜 못 일어나. 언니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끝내 대꾸를 못했어요. 남편을 보내기 전 몇 년 동안 제가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언니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도 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말들을 전부 밀어냈어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길었고 불 꺼진 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웠거든요. 겨우 외로움 하나 때문에 제가 무엇을 잃게 됐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5달이 지난 뒤 저는 왜 제 집에서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을 지키려 싸우고 있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관 셔틀 마지막 자리에 앉는 건 어느 순간부터 제 습관이 되었어요. 배식이 끝나고 나면 항상 늦거든요. 국통 씻고 행주 빨고 바닥 마지막으로 한번 훔치고 나면 다른 봉사자들은 진작 다 가고 없어요. 저 혼자 마지막으로 문 잠그고 마지막으로 셔틀에 올라타는 게 그 시절 제 하루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집에 빨리 돌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3년 반을 저는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방은 셋인데 불은 하나밖에 안 켰어요. 거실 불은 꺼두고 주방 불은 밥 먹을 때만 켜고 안방 불만 켜두면 전기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들이 너무 커 보여서요. 텅 빈 소파,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 음소거된 TV. 그게 싫어서 복지관을 나갔고 그게 싫어서 제일 늦게 나왔어요. 셔틀 기사 강태범 씨를 처음 알아채게 된 건 어떤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 때문이었어요. 배식하고 나오면 항상 큰 국통이 남거든요. 그날도 저 혼자 그거 끌고 나오는데 어느 틈에 태범 씨가 와서 말도 없이 손잡이 한쪽을 먼저 잡는 거예요. 힘을 같이 나눠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통 전체를 가져가 버렸어요. 거기다 대고 아, 괜찮아요.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셔틀 출발할 때도 도착해서 문 열 때도 사람들 인사받을 때도 항상 짧게 대꾸하고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손은 늘 정확했어요. 어르신 짐 먼저 받고 계단 올라가는 사람 뒤에서 바짝 붙어 섰다가 발 헛디딜 것 같으면 팔꿈치 아래에 슬쩍 손 얹어주고 절대 손목을 잡거나 너무 붙지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 딱 그 선에서만. 비 오는 날이 있었어요. 셔틀 내리고 나서 우산 폈더니 태범 씨가 제 옆에서 같이 걷는데 우산 젖은 쪽을 자기 방향으로 틀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간만에 제 쪽을 먼저 생각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남편 간병 3년 동안 저는 항상 챙기는 쪽이었거든요. 약봉지, 금식 여부, 진료 순서, 면회 가능 시간, 이불 온도, 식사 온도, 남편이 뭘 불편해하는지, 오늘은 기분이 좀 올라왔는지, 어제보다 얼굴색이 나은지, 그것만 보면서 살았어요. 내가 오늘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남편 눈이 감긴 뒤에야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산 방향을 제 쪽으로 틀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 쪽도 젖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그렇게 크게 들어왔어요. 제가 웃긴 사람이죠. 우산 하나에. 그러다 발을 헛디딘 날이 있었습니다. 셔틀 계단 딱 3칸인데 배식 끝나고 나면 발이 좀 붓거든요. 아침부터 내내 서 있으니까요. 마지막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거의 다 올라간 거라 크게 넘어진 건 아닌데 발이 허공에 뜨는 순간 누가 팔꿈치 아래를 받쳐줬어요. 팔을 잡은 것도 아니고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손이 있어서 제가 거기 기댄 거예요. 태범 씨였어요. 다치셨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고 그 사람은 이미 다음 어르신 쪽으로 가 있었어요. 그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렌다기보다 따뜻했어요. 오래된 따뜻함. 누군가 내 발이 미끄러지는 걸 보고 손을 뻗어줬다는 것. 그게 그렇게 오랜만이었나 싶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날 셔틀이 제 집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저는 내려서 우편함을 열었어요. 습관이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편함 먼저 확인해요. 고지서 오는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요. 상가 관리비 고지서가 들어 있었고 세입자 한 명이 메모를 남겨놓은 봉투도 끼워 있었어요. 철물점 사장님인데 에어컨 실외기 쪽에 뭔가 문제 생겼다고요. 태범 씨가 아직 문 앞에 서 있다가 그 봉투들을 흘끗 봤어요. 혼자 사시면 건물 쪽 일도 직접 다 보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질문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볼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 부른 지도 얼마 안 됐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깊게 나눈 적도 없는데 그 질문이 너무 빠르게 우편함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라서요. 제가 멈칫하는 걸 봤는지 태범 씨가 금방 웃으면서 말했어요. 혼자 지내시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게 끝이었어요. 문 닫히고 셔틀은 갔어요. 저는 봉투 2개 들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찝찝했어요. 아주 조금, 아주 얇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오늘 내 귀가 시간을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어디 사는지, 오늘 뭘 들고 들어가는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 찝찝함이 있었는데도 그게 왜 그렇게 안도감으로 먼저 무너졌는지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녁은 혼자 먹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냉장고 열어서 반찬 꺼내고 찬밥 데우고 국 한 냄비 데워서 식탁에 차려놓고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국그릇 하나, 물컵 하나. 딱 그만큼만 꺼내요. 그 이상 꺼내면 뭔가 더 쓸쓸해지니까요. 그날 국을 떠먹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왜 건물 얘기를 먼저 물었을까? 그냥 번거로울 것 같아서라고 했는데 진짜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은 오래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든 생각은 달랐어요. 오늘 나한테 말을 건 사람이 있었구나. 내 짐을 먼저 든 사람이 있었구나.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손을 뻗어준 사람이 있었구나. 밥 먹으면서 그게 더 길게 남더라고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TV 켜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불만 하나 켜놓고 밥 먹고 있었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처음엔 아들인가 했어요. 아니면 딸이거나. 그런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문자였어요. 열어보니 태범 씨였어요. 복지관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건 2달 됐는데 먼저 문자가 온 건 처음이었어요. 집 잘 들어가셨죠? 혼자 계시면 문단속 꼭 하세요. 짧았어요. 딱 그 2줄이었어요. 저는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다시 한번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뭔가 이상해야 했어요. 안면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 사람이 집 잘 들어갔냐고 문단속하라고 그게 선 넘는 말이라고 느껴야 했을 텐데 저는 그때 그게 안 느껴졌어요. 오히려 가슴 어디가 딱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오래 묶여있던 뭔가가 누가 저한테 오늘 집에 잘 들어갔냐고 물어봐 준 게 그게 몇 년 만이었는지 세어보려다가 세지 못했어요. 저는 핸드폰 들고 한참 앉아 있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그게 다였는데 보내고 나서 이상하게 밥이 좀 넘어갔어요. 혼자 먹는 밥이 그렇게 빨리 끝난 날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밀어냈어요. 너무 빠른 질문이었잖아. 건물 이야기, 우편함 봉투, 혼자 다 보냐는 말. 근데 다른 생각이 그 위로 자꾸 덮였어요. 나한테 오늘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있었잖아. 그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떠올랐어요. 저는 어느 쪽을 더 길게 붙잡고 있었냐 하면 솔직히 말할게요. 나중 쪽이었어요. 그게 제가 처음 놓쳤던 자리였습니다. 언니 집 주방은 항상 냄새가 있어요. 된장찌개거나 멸치볶음이거나 아니면 막 설거지 끝난 비눗물 냄새거나. 그 냄새가 좋아서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언니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도, 장례 치르고 나서 첫 명절도 언니 집 주방 식탁 앞에 앉아서 말을 꺼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언니 정자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낌새를 챘을 거예요. 저는 말 꺼내기 전에 표정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눈이 좀 떠다니고 손을 괜히 무릎에 올렸다 내렸다 해요. 언니는 그걸 60년 넘게 봐온 사람이라서 밥은 먹고 왔어? 그것만 물어보고 컵에 물 따라줬어요.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꺼냈어요. 언니, 나 요즘 복지관 셔틀 기사분이랑 좀 가까워졌어. 언니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로 잠깐 멈췄어요. 셔틀 기사? 응. 강태범 씨. 나이는 나보다 2살 위야. 혼자 사신 지 꽤 됐고. 언니가 돌아봤어요. 표정을 읽으려고 봤더니 언니는 제 눈을 보지 않고 설거지통 쪽으로 다시 시선을 내렸어요. 그러고 그릇을 천천히 헹궜어요. 아주 천천히. 저는 그 침묵이 뭔지 알아요. 언니가 할 말이 있는데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먼저 내뱉지 않으려고. 얼마나 됐어? 2달? 처음엔 그냥 셔틀에서 보는 사람이었는데 문자도 오가고 밥도 한번 같이 먹고. 밥을? 응. 언니가 수도를 잠갔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식탁 쪽으로 왔어요. 그러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어요. 재산 이야기, 건물 이야기, 조심하라는 말.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는 다른 데를 찔렀어요. 미자야, 너 형부 마지막 1년. 저는 21번 눌렀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다 봤어. 언니는 천천히 말했어요. 밤마다 보호자 접이 침대에서 쪽잠 자던 것, 응급실 호출 오면 슬리퍼 끌고 달려가던 것, 손목에 파스 붙인 채죽 끓이던 것. 언니는 그걸 다 봤다고 했어요. 제가 보여줬다기보다 언니가 그냥 다 보인 거예요. 남편 장례 치른 날 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제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기억한다고 했어요. 간병인 손이 따로 없었다고. 그게 말이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언니도 좋은 사람이면 내 어깨를 가볍게 해야지. 언니가 그 말을 할 때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꽉 쥐어지는 느낌이요. 내 등에 올라타면 안 돼. 미자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요. 언니가 제 아픈 데를 찌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아서 반박을 못했어요. 그냥 컵만 2손으로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언니, 나도 알아. 근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외롭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안 나왔어요. 언니한테 그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니까요. 언니도 나이 들었고 언니도 자기 삶이 있어요. 내 외로움을 언니가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언니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식혜였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거라 차가웠어요. 마셔. 저는 식혜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언니 집 창밖에는 옆 건물 외벽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벽. 저는 그 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니는 내 몸을 걱정한 거구나. 건물이 아니라 내 허리를. 그걸 알면서도 저는 그날 태범 씨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주말에 아들 민호와 딸 지연이 왔어요. 처음엔 그냥 주말 밥 먹으러 오는 줄 알았어요. 민호가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라고 했거든요. 저는 갈비찜 해놓고 기다렸어요. 밥상 다 차리고 앉았더니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지연이 먼저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복지관 봉사 계속 나가? 응, 나가지. 거기서 만난 분이랑 연락한다고 들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한 번 더 뜨면서 말했어요. 언니한테 들었구나. 엄마가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었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외로운 거 알아? 혼자 계신 거 안다고. 근데, 저는 근데 소리에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분이 엄마 재산 상황도 알아요? 밥상이 조용해졌어요. 갈비찜 냄비에서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김이 식는 걸 보면서 말했어요. 그게 왜 나와? 엄마, 밥이나 먹어. 지연이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가랑 땅이 있잖아요. 그게 엄마 혼자 명의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혼인신고까지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목이 잠겼어요. 혼인신고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었어요. 저도 아직 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언니가 다 말한 거구나. 아니면 지연이가 엄마 표정 보고 짐작한 거거나. 엄마, 우리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민호가 말했어요. 진심인 거 알아요. 그의 눈에 걱정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걱정 안에 건물이 있었어요. 상가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저는 밥을 마저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갈비찜은 맛있었어요. 그런데 맛이 잘 안 느껴졌어요. 그 무렵에 태범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건강검진 재검 통보를 받았다고요. 어지럼증이랑 혈압 때문에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 가면 되는데 접수할 때 보호자 연락처 칸이 있다는 말을 무심하게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았어요. 직접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같이 가달라고도 연락처 써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칸이 있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나한테 기댈 사람이 없어서 이걸 보내는구나. 저는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병원 접수 창구에서 태범 씨가 서류를 쓰다가 보호자 연락처 칸 앞에서 손을 멈췄어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원래 여기는 항상 비워놨는데.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볼펜을 받아서 제 번호를 적었어요. 제 번호를 쓰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면서 그냥 썼어요. 검사가 끝나고 나서 자판기 앞에서 기다렸어요. 태범 씨가 자판기 버튼 누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미자 씨네요. 저는 캔커피 받아들면서 시선을 자판기 쪽에 고정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어제 셔틀에서보다 훨씬 더 크게. 언니 말이 떠올랐어요. 자식들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지워지고 이 말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미자 씨네요. 그게 제 귀에 그렇게 크게 들어왔어요. 왜 그랬냐고요.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어서요.
언니도 아들도 딸도 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미자 씨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다들 걱정은 해줬지만 내 편이 되어준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해줬어요. 저는 그 자판기 앞에서 결정이 조금 기울었어요. 내가 틀렸는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내 외로움을 알고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언니는 제 허리 걱정을 한 거예요. 또 누군가 등에 업히면 제 허리가 부러질까봐.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자식들은 건물 걱정을 한 거예요. 낯선 사람이 아버지 재산 안으로 들어올까봐. 그것도 맞아요.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괜찮냐고. 엄마 요즘 어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냐고. 혼자 밥 먹을 때 뭐가 제일 힘드냐고. 밤에 불 끄고 누우면 뭔 생각이 나냐고. 그걸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태범 씨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대신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해줬어요. 그게 같은 건 아닌데. 전혀 같은 게 아닌데. 저는 그날 그걸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제가 놓쳤던 자리였어요. 봉사 끝나고 어지러웠던 날이 있었어요. 갑자기 온 게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국 냄새가 평소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배식 중간에 눈앞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제가 나가면 그날 배식 마무리가 안 되니까요. 마지막 정리까지 끝내고 나오다가 복지관 입구 벤치 쪽에서 발이 느려졌어요. 그냥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벤치에 앉았는데 주변 소리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땅이 살짝 기우는 느낌.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골랐어요. 그때 태범 씨가 왔어요. 셔틀 시동 걸어놓고 뭔가 확인하러 오다가 저를 본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와서 옆에 쪼그려 앉더니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얼굴색이 왜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습관적으로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게 몸에 배어서 입이 먼저 나갔어요. 태범 씨는 일어나서 편의점 쪽으로 갔어요. 금방 돌아왔는데 생수 하나 들고 왔어요. 그거 건네주고 나서 약국 갑시다 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생수 마시면서 사양하려다가 사양하는 말이 안 나왔어요. 몸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약국에서 영양제 링거 한 번 맞았어요. 약사가 과로하셨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냥 웃었어요. 태범 씨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 않고 약국 유리문 바깥에 서서요. 그게 또 적절했어요. 같이 들어오면 과하고 그냥 가면 서운한데 딱 그 선에서 기다렸어요. 나오니까 태범 씨가 말했어요. 좀 어때요?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밥은요? 점심은 먹었어요. 언제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배식 중간에 뭔가 집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태범 씨가 피식 웃었어요. 밥 안 먹었으면서. 그러고는 근처 국밥집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생각했는데 몸이 먼저 따라가고 있었어요. 뜨끈한 국밥을 먹으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남편 간병하는 동안 뜨거운 밥을 제때 먹은 날이 얼마나 됐을까. 항상 남편 식판 가져가고 남편 약 챙기고 면회 시간 맞추고 그러고 나서 제 밥은 남은 시간에 때웠어요. 대부분 미지근하거나 차가웠어요. 시간 맞춰 먹는 게 사치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크게 들어왔어요. 이 정도 일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국밥 한 그릇이 그렇게 따뜻했어요. 가족들이 다시 모인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이번엔 언니까지 왔어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밥상 차리는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다들 너무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먼저 꺼냈어요. 내가 먼저 말할게. 태범 씨랑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민호가 밥 먹다가 멈췄어요. 지연이 물컵을 식탁에 놓는 소리가 조금 컸어요. 정자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너 지금 외로워서 사람 보는 눈이 흐려진 거야. 저는 그 말에 숨을 한 번 참았어요. 언니, 아니야. 틀렸어?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맞는 말이 때로는 가장 깊이 들어오잖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좋은 사람이라면 아버지 재산부터 건드리지 말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었거든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 방향의 말들이 있었어요. 건물 관리 번거롭겠다는 말, 혼자 다 보냐는 질문. 그게 떠올랐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지금 후회하는 게 100배 나아. 그 말이 심판처럼 들렸어요. 걱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걱정 뒤에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명의가 있었어요. 그것도 알아요. 저는 밥상 앞에서 참다가 결국 말해버렸어요. 너희는 내 외로움보다 건물하고 땅이 먼저 보이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밥을 더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통에 물 받아놓고 서 있었어요. 뒤에서 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막고 있는 거라고. 그게 맞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틀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외로움이 길어지면 판단이 조금씩 흐려지거든요. 그걸 모르면서 그 안에 있으면 막는 사람이 다 적으로 보여요. 혼인신고를 한 건 가족들이 다녀간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태범 씨가 먼저 꺼낸 게 아니었어요. 저도 먼저 꺼낸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 가는 길에 태범 씨가 말했어요. 미자 씨, 우리 이대로 계속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이대로 만나는 것과 법적으로 묶이는 것 사이에서 어디 있을 거냐는 말이잖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잠깐이었어요. 길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길게 생각하면 언니 말이 들리고 민호 말이 들리고 지연이 말이 들렸거든요. 그러면 또 흔들릴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생각하고 짧게 말했어요. 저도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태범 씨가 말했어요. 애들이 싫어하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말이 저한테 또 다르게 들렸어요.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로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말로요. 저는 그게 배려라고 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이 얼마나 영리한 말이었는지 그땐 몰랐어요. 구청 민원 창구는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어요. 번호표 뽑고 앉아서 기다리고 이름 불리면 가서 서류 내고 그게 전부였어요. 도장 찍는 볼펜도 창구에 묶인 거 그냥 썼어요. 태범 씨는 서류 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거네요 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결혼식이 없었어요. 사진도 없었어요. 드레스도 없었어요. 하객도 없었어요. 서류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담백함이 싫지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작됐는지 기억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는데도 결국 긴 간병과 빈집으로 끝났잖아요. 이번엔 조용히 그냥 둘이서만. 구청 나와서 편의점 들어가 캔커피 샀어요.
태범 씨가 저한테 하나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복잡한 건 싫어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은요. 편의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캔커피 마셨어요. 4월 오후라 햇볕이 따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희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게 이상하게 좋았어요. 드라마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오후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언니였어요. 저는 화면 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태범 씨가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캔커피 다 마시고 집으로 왔어요. 집 현관문 열면서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고른 거야. 남편이 고른 게 아니고, 자식들이 골라준 게 아니고, 언니가 정해준 게 아니고, 이번엔 내가 스스로 고른 거라고. 그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그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날 저녁 태범 씨가 이것저것 살피더라고요. 처음엔 자연스러웠어요. 집이 낯선 사람이 둘러보는 거니까요. 냉장고는 어디 있는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그런데 태범 씨 시선이 거실 서랍장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상가 열쇠 꾸러미가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주방에서 물 끓이다가 봤어요. 태범 씨가 그 열쇠 꾸러미를 잠깐 보다가 웃듯이 말했어요. 이젠 이 집 일도 건물 일도 같이 살아갈 일이네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주 얇게. 결혼 첫날, 집에 들어온 첫날, 상가 열쇠를 보면서 건물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는 게. 근데 저는 그것도 밀어냈어요. 당연한 말이지.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인데. 건물도 당연히 우리 생활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 끓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김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찻잔 2개를 꺼냈어요. 처음으로 찻잔을 2개 꺼냈어요. 오랜만에. 그게 그날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찻잔 2개. 올해 하나만 꺼내다가 2개를 꺼내는 그 순간. 열쇠 이야기는 그 온기에 묻혔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날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아주 조용한 시작. 제가 알아채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간 첫 번째 신호. 외로움이 길었던 사람은 따뜻한 것 앞에서 자꾸 눈이 늦게 떠지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찻잔 2개가 너무 좋아서 열쇠 이야기를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반 한 달은 조용했어요. 조용하다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큰 싸움도 없고 큰 기쁨도 없고 그냥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엔 제가 먼저 일어나서 국을 데웠어요. 태범 씨는 저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으면 밥이 차려져 있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래 혼자 살다가 누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녁엔 같이 TV를 봤어요. 태범 씨는 뉴스를 좋아했어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처음엔 제가 맞췄어요. 이제 막 시작한 사이인데 채널 싸움부터 하기도 우습잖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조용함 사이로 뭔가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약봉지였어요. 태범 씨 약이 많았어요. 혈압약, 어지럼증 약, 관절약, 소화제.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이 5가지였어요. 태범 씨가 약 챙기는 걸 보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오늘 저녁 약 드셨어요? 물어봤어요. 태범 씨가 깜빡했네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약 시간 맞춰 챙겼어요.
처음엔 그냥 챙겨준 거였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약을 빠뜨리는데 모른 척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이 됐어요. 아침 약, 저녁 약, 금식 여부, 다음 진료 날짜.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 간병할 때 쓰던 방식이에요. 진료 날짜는 여기, 약 이름은 여기, 검사 결과는 여기. 손이 그냥 그렇게 움직였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태범 씨가 어지럼증으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화장실 가다가 벽을 짚고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팔 잡고 다시 자리에 눕혔어요. 혈압 재고, 물 떠다 주고, 그날 진료 예약 잡았어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순서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몸이 그 리듬을 알고 있었어요. 대기 번호표 잡고, 접수 창구에서 이름 확인하고, 의사 말 받아 적고,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남편 간병이 끝나고 저는 이 리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복지관 봉사를 나간 것도, 혼자 마지막 셔틀을 탄 것도 그 리듬 바깥에 있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그 리듬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범 씨가 셔틀 일을 그만둔 건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복지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지럼증 있는 분이 승객 태우는 운전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태범 씨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운전은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말리지 못했어요. 사실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어지럼증 있는 사람이 어르신들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건 태범 씨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일이니까요. 그건 맞는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쉬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집이 달라져요. 태범 씨는 낮에 집에 있었어요. 저는 복지관 봉사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데 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괜찮았어요.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슬리퍼가 현관에 놓여 있고, 근데 태범 씨가 쉬는 것 치고는 눈이 너무 또렷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날 태범 씨가 물어봤어요. 상가 2층 원장님 계약은 언제 끝나죠? 저는 신발 벗다가 멈췄어요. 왜요? 아, 그냥요.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씩이잖아요. 2층이면 학원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아직 1년 남았어요 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또 물어봤어요. 1층 철물점 월세는 밀린 적 없어요? 그 다음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땅은 지금 팔면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공시지가 올라가는 거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뭔가 불편한데 불편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부부인데 재산 이야기하면 안 되냐. 그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었어요. 그냥 대답했어요. 그게 또 잘못된 거였어요. 상가 우편물을 태범 씨가 먼저 뜯으려 한 날이 있었어요. 제가 복지관 다녀와서 현관 들어서니까 태범 씨가 식탁에서 상가 쪽 봉투를 뜯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봉투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거 제가 볼게요. 태범 씨가 봉투를 식탁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부부인데 같이 알아야죠. 뭐 있어요? 관리비 고지서예요. 같이 보면 되지. 웃으면서 말했어요. 가볍게요. 이상한 게 없는 것처럼요. 저는 봉투를 가져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느낌이 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지금 돌아보면 알아요. 내 것 안으로 손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뚜렷한 게 아니라 아주 얇고 조용한 침범. 태범 씨는 자기 병원 일정은 다 제 손에 올려놓았어요.
약 챙기는 건 저, 진료 예약 잡는 건 저, 병원 가는 날 같이 가는 것도 저. 검사 결과 설명 들을 때도 저한테 의지했어요.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미자 씨가 들어요 하면서요. 근데 건물 이야기, 세입자 이야기, 땅 이야기는 태범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챙김은 저한테 두고 권한은 자기 쪽으로 오는 속도가 달랐어요. 그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서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밥상 다 차려놓고 앉아 있는데 태범 씨가 수저들기 전에 말했어요. 미자 씨, 이제부터 상가 관리는 내가 좀 맡아볼게요. 저는 국그릇 드는 손을 멈췄어요. 당신은 몸만 챙겨요. 복지관도 나가고 그쪽은 괜찮으니까. 말투가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 생각해온 말을 그냥 꺼내는 것처럼요. 논의가 아니었어요. 통보에 가까웠어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상가 관리는 제가 해왔어요. 알죠? 근데 혼자 하기 번거롭잖아요. 세입자들이랑 연락하고 고지서 확인하고 계약 갱신 때 신경 쓰고 내가 낮에 시간 있으니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뭔가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번거롭긴 했어요. 사실이에요. 세입자 연락 오면 챙겨야 하고 고지서 확인해서 은행 가야 하고 수리 요청 오면 업체 알아봐야 하고 혼자 하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번거롭다고 남한테 넘기는 일인가요? 그게 남편한테 넘기는 일인가요? 그 건물은 제 남편이 남긴 거였어요. 저한테 남긴 거였어요. 아들, 딸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남긴 거였어요. 그게 왜 태범 씨 손으로 가야 하는지. 저는 그 생각이 입까지 올라왔다가 삼켰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게 제가 한 말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였어요.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살기 시작한 사람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그게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내 것을 지키는 말이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참아요. 자꾸 넘어가요. 태범 씨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맛이 없었어요. 국이 뜨거웠는데 뜨거운지도 몰랐어요. 식탁 위에 혈압 수첩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 적는 거예요. 날짜, 오전 혈압, 오후 혈압, 어지럼증 유무, 약 복용 여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수첩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수첩은 내가 쓰고 저 건물은 저 사람이 맡겠다고 한다. 그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게 이상했어요. 근데 그 이상함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그날 밥상 앞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저는 한참 천장을 봤어요. 남편 간병하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병원 보호자 접이 침대에서 눈 뜨면 가장 먼저 남편 얼굴을 확인했어요. 숨 쉬는지, 표정이 편한지, 수액이 다 들어갔는지. 제 몸은 두 번째였어요. 항상. 그게 끝났을 때 저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몸이 두 번째인 삶은 다시 안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혈압 수첩이 있고 제 핸드폰엔 진료 예약이 들어있고 제 머릿속엔 다음 주 금식 여부를 기억해야 한다는 메모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제 건물을 맡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보호자는 저, 권한은 저 사람. 그게 그날 밤 천장에 써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은 확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진짜 이상한 건지.
그 경계가 그때는 아직 흐릿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가에 간 건 별일 없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2층 학원 원장님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맡겼는데 업체에서 견적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요. 다른 업체 알아봐도 되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어요. 저는 그러라고 하고 직접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오전에 나섰어요. 버스에서 내려 상가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1층 철물점 사장님이 셔터 올리다가 저를 봤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네, 2층 에어컨 건 때문에요. 철물점 사장님이 셔터 올리다 멈추더니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다음 계약은 자기랑 먼저 상의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발이 멈춘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멈췄어요. 숨도 한 박자 늦게 쉬어진 것 같았어요. 언제요? 요 며칠 사이에요. 2번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셨는데 2번째엔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고 다음 갱신은 본인이 같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관리 통장도 같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사모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싶었는데 워낙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저는 확인해 볼게요. 한마디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손이 난간을 꽉 잡고 있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간 걸 올라가다 중간에 알아챘어요. 2층 학원 원장님은 에어컨 견적서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견적서를 보는 척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요즘 저희 남편분 오셨어요? 원장님 표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네, 오셨어요. 계약 기간이랑 보증금 구조를 꼼꼼히 물어보시던데요. 갱신할 때 조건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사모님도 아시는 줄 알았어요. 보증금 구조.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견적서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뭔가 더 말하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멀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불편함이 아니라 다른 감각을 느꼈어요. 위험하다는 감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자꾸 다른 장면들이 끼어들었거든요. 건물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날. 우편한 봉투를 흘끗 보며 혼자 다 보냐고 물었던 그 복도. 상가 관리비 고지서를 반쯤 뜯으려다 눈이 마주쳤던 식탁. 저녁상 앞에서 상가 관리를 맡겠다고 했던 그 목소리. 하나하나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마다 부부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번거로울까봐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들을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선이 보였어요. 처음부터 그어져 있던 선. 저는 그걸 이제야 봤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범 씨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넣었어요. 지금 전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면 제가 뭘 알았는지 다 들킬 것 같아서요.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언니한테 갔어요. 언니 정자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표정 보고 알았겠죠. 소파에 앉혀놓고 물 한 잔 먼저 줬어요. 저는 물을 마시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철물점 사장님한테 들은 것, 원장님한테 들은 것, 계약 기간 보증금 구조를 물어봤다는 것. 언니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 듣고 나서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수첩 있어?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태범 씨 혈압 적던 그 수첩이 아니라 작은 메모 수첩이요. 들은 거 다 적어. 언니가 그 말을 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철물점 사장님이 한 말, 날짜, 태범 씨가 방문한 횟수, 계약 관련 언급 내용, 학원 원장님이 한 말, 보증금 구조 질문, 갱신 조건 언급. 저는 기억나는 대로 적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평소보다 작고 눌려 있었어요. 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왔어요. 수첩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문자 확인해봐. 그 사람이 세입자들한테 연락한 게 있으면 남아있을 거야.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태범 씨 핸드폰을 볼 순 없었어요. 근데 세입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철물점 사장님한테 문자로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남편분이 보내신 문자가 혹시 있으면 캡처 부탁드린다고. 사장님이 잠시 후에 보내줬어요. 태범 씨가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다음 계약 갱신 때 꼭 먼저 연락 달라는 것, 관리 쪽은 앞으로 본인이 챙기겠다는 것, 사모님이 여러 가지 바쁘시니 자기한테 연락하면 된다는 것. 저는 그 문자 캡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사모님이 바쁘시니 그 문장이 눈에 걸렸어요. 저를 빼내는 말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저를 그 자리에서 걷어내는 말. 그 다음날 태범 씨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그랬는데 제가 이제야 제대로 듣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침 밥상 앞에서 태범 씨가 말했어요. 월세 들어오는 통장은 왜 아직도 혼자 봐요? 저는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제 통장이니까요. 부부인데. 부부라도 제 명의 통장이에요. 태범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고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게 더 불편했어요. 화를 내면 제가 대응을 할 텐데 그냥 먹어버리니까. 저녁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땅 서류 좀 꺼내봐요. 내가 중개사랑 얘기해 볼게. 무슨 중개사요? 지인 중에 부동산 오래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세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저는 그 말에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지금 팔 생각 없어요. 팔라는 게 아니라 알아보자는 거죠. 서류는 안 꺼내드릴게요. 태범 씨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짧게 굳었다가 풀렸어요. 왜요? 부부인데 왜 아직도 나를 바깥 사람 취급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바깥 사람. 그 단어를 쓰는 게 전략이라는 걸 그때는 반만 알았어요. 부부인데 바깥 사람 취급받는다고 하면 저는 미안한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방어하는 게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정타는 땅 중개업자 전화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거실에 있었는데 울렸어요. 손에 물이 묻어서 잠깐 닦고 나오는 사이 태범 씨가 먼저 받았어요. 저는 행주로 손 닦으면서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췄어요. 태범 씨가 통화 중이었어요. 아, 그 땅 주인 남편입니다.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태범 씨가 저를 보더니 손을 들어 잠깐만 하는 표시를 했어요. 통화를 계속했어요. 시세 이야기, 주변 개발 계획 이야기, 언제 한번 만나서 보자는 이야기. 저는 그 통화가 끝날 때까지 거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태범 씨가 전화 끊고 돌아보며 말했어요. 지인 중개사였어요. 그 땅 주변에 도로 계획이 있대요. 지금 알아볼 타이밍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전화 왜 받았어요? 핸드폰이 울리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받은 거죠.
그 사람한테 왜 땅 주인 남편이라고 했어요? 태범 씨가 잠깐 멈췄어요. 사실이잖아요. 그 땅은 제 명의예요. 당신이 같이 보는 땅이 아니에요. 태범 씨 눈이 달라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차가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당신 자식들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정작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식들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인지. 근데 그 말이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흔들릴 자리를 알고 찌른 거예요. 자식들한테 등 돌리고 재혼한 죄책감. 그걸 건드리면 제가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핸드폰을 열었어요. 철물점 사장님한테 받은 문자 캡처, 통화 기록 시간, 태범 씨가 통장 보여달라고 압박한 대화. 하나씩 화면을 저장했어요. 수첩도 꺼냈어요. 언니 집에서 적었던 수첩이요. 세입자들이 한 말을 날짜별로 다시 정리했어요. 철물점 사장님이 들은 것, 원장님이 들은 것, 태범 씨가 중개업자 전화 받으며 한 말. 기억나는 표현을 최대한 그대로 적었어요. 손이 아까보다 덜 떨렸어요. 아까는 충격 때문에 떨렸고 지금은 다르게 떨렸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참 적다가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내일 시간 돼? 언니가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정리해야 할 게 생겼어. 언니가 잠깐 있다가 다시 보냈어요. 와, 언제든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수첩을 덮었어요. 창밖에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어요. 저마다 다른 불빛이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잃을 뻔했나? 상가 건물, 땅,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것. 그 더 큰 것이 뭔지 그날 밤엔 이름을 못 붙였어요. 다음 날 언니가 왔어요.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수첩이랑 핸드폰 화면 캡처들을 꺼냈어요. 언니가 하나씩 봤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다 보고 나서 언니가 봉투를 꺼냈어요. 빈 봉투였어요. 여기다 정리해 넣어. 저는 캡처 출력한 것들이랑 수첩 메모를 봉투에 넣었어요. 언니가 봉투 입구를 접어줬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말했어요. 언니, 이제 알겠어. 저 사람은 내 몸보다 내 자리를 먼저 보고 있었어. 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틀렸으면 뭐라도 했겠죠. 저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 있었어요. 외로워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혼자 먹는 밥이 너무 길어서, 불 꺼진 집이 너무 무서워서, 딱 그것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 빈틈이었는지, 그 빈틈이 얼마나 쉽게 보였는지,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봉투는 언니 손에 잠시 맡겨두었어요. 지금은 그게 제일 안전한 자리였으니까요. 상가에 다시 간 건 언니랑 같이였어요. 혼자 가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태범 씨 말 한마디에 제가 또 미안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언니 손을 빌렸어요. 언니는 아침 일찍 왔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신발 신고 나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둘이 별말 없었어요. 언니가 창밖을 보고 저는 가방 안에 봉투가 있는 걸 손으로 확인하고 그 봉투 안에 캡처 출력물이랑 수첩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있고 없고는 달랐어요. 손에 쥔 게 있으면 발이 달라지거든요. 상가 골목에 들어서니까 오전이라 조용했어요.
철물점 셔터는 반만 올라와 있었어요. 사장님이 안에서 뭔가 정리하다가 저를 보더니 나왔어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다시 왔어요. 혹시 그 이후로 남편분한테 연락 더 오셨어요? 사장님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게 그제 또 오셨어요. 이번엔 월세 입금 날짜를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매달 5일인데 20일로 바꿀 수 있냐고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멈췄어요. 월세 입금 날짜. 그게 왜 바뀌어야 하는지, 왜 태범 씨가 그걸 물어보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어요. 입금 날짜가 바뀌면 통장 흐름이 달라져요. 그 흐름을 자기가 먼저 볼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사모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분이 워낙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엔 당연히 서로 얘기된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그 말이 또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건물 관련해서는 저한테만 연락 주세요. 남편분 통해서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알겠다고 했어요. 언니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학원 원장님은 수업 준비 중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이랑 뭔가 눈치 보는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난번 이후로 또 오셨어요? 네. 혹시 그 뒤로도 남편이 다녀갔어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더 오셨어요. 이번엔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을 좀 올릴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요즘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됐어요. 보증금을 올린다. 그 말은 세입자한테 압박이에요. 보증금 오른다는 말을 먼저 흘려두면 세입자는 불안해져요. 그 불안을 쥔 사람이 협상력을 갖게 되거든요. 태범 씨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원장님한테도 같은 말을 했어요. 앞으로 건물 관련한 것들은 저한테만 연락 주세요. 계약이든 보증금이든 남편 통해서 결정되는 건 없어요. 원장님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2층 계단 내려오면서 언니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다 됐어? 네. 그럼 가자. 짧았어요. 그게 언니식이에요. 건물 앞 인도에 서서 잠깐 상가를 봤어요. 1층 철물점, 2층 학원, 그 사이 계단.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건물 외벽 한번 쓸어보면서 말했어요. 이거 잘 지켜요. 그게 유언처럼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건물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잘 지켜야지. 언니가 제 손등을 한번 쓸었어요. 말없이요. 그 짧은 손길에 저는 인정했어요. 언니는 돈 때문에 말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또 누군가 인생을 등에 업고 허리가 꺾일까봐 말린 거였어요. 간병 의자에서 쪽잠 자던져, 손목에 파스 붙인 채 죽 끓이던져, 응급실 슬리퍼 끌고 뛰던 저를 옆에서 다 본 사람이라서 그 장면들이 다시 올까봐 말렸던 거였어요. 자식들도요.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과 땅 안으로 누군가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걸 경계한 건 틀리지 않았어요. 제 외로움을 이해 못한 건 맞아요. 그것도 서운해요. 근데 그 경계는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다 늦어서야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태범 씨가 거실에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랑 언니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언니가 있으니까 태범 씨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언니한테 눈짓을 했어요. 언니는 주방 쪽으로 가서 물 한 잔 따랐어요. 그 자리를 잠깐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태범 씨 맞은편에 앉았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물었어요. 당신이 먼저 챙긴 게 내 몸이었어요? 내 건물이었어요? 태범 씨가 저를 봤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세입자들한테 가서 계약은 자기랑 하라고 했죠. 월세 입금 날짜 바꾸자고 했죠. 보증금 올릴 수도 있다고 했죠. 제가 다 들었어요. 태범 씨가 표정을 관리했어요. 놀란 척도 미안한 척도 아닌 억울한 척이었어요. 부부면 같이 알아야죠. 저는 그 말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같이 하는 거랑 제 모르게 세입자한테 먼저 가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그 정도도 못 믿어요? 믿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같이 살면 다 우리 생활 아닌가요? 저는 그 말 듣고 숨을 한번 골랐어요. 우리 생활. 그 말이 얼마나 영리한 말인지. 다 우리 것이라고 하면 제가 제 것을 지키려는 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 말을 쓸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래 생각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같이 늙어갈 사람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제 삶 안에서 자리를 넓히려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 확인이 그 말 한마디로 됐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남편을 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넓히고 있었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태범 씨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가정법원 상담 창구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상담사 앞에 앉았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캡처 출력물, 수첩 메모, 세입자 진술 정리한 것들. 상담사가 하나씩 봤어요. 혼인 전부터 제 명의로 있던 상가 건물과 땅은 특유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혼인 기간이 짧고 태범 씨가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관리 권한을 침범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것도 정리가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울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오히려 몸이 차분해졌어요. 오래 무거웠던 게 어깨에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협의가 안 되면 조정,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상담 끝나고 나오면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다 됐어. 언니가 말했어요. 수고했어. 그게 다였어요. 긴 말 필요 없었어요. 자식들한테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민호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너희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내가 외로워서 너무 서둘렀다. 민호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민호 목소리가 잠깐 잠겼어요. 저는 그 침묵이 뭔지 알아요. 엄마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에요. 그게 그의 방식이에요. 지연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나 이혼하기로 했어. 지연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결정한 거잖아. 그럼 된 거야. 따뜻한 말도 차가운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애가 할 수 있는 제일 솔직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과한 위로보다 그게 더 가슴에 들어왔어요. 자식들한테 전화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창밖을 봤어요. 그때 저 혼자 밀어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엄마 외로운 거 안다. 근데 그분이 엄마 재산 상황도 알아요. 좋은 사람이면 아버지 재산부터 조심하자고 해야 해. 엄마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그 말들이 심판이 아니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저는 그 걱정을 심판으로 들었어요. 외로움이 판단을 흐렸던 거예요. 막는 사람이 다 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뒤
처음으로 혼자 밥상을 차렸어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국그릇 하나, 물컵 하나. 예전이랑 똑같은 밥상이에요. 근데 달랐어요. 예전 혼자 먹는 밥상은 허무해서 차린 밥상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니까 차린 밥상. 불 꺼진 집에서 혼자 국 데우는 게 그렇게 쓸쓸했어요. 지금 이 밥상은 달랐어요. 정리된 밥상이었어요. 상가 관리비 봉투는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땅 우편물은 파일에 제대로 정리돼 있었어요. 세입자 연락처는 제 핸드폰에 있었어요. 다음 달 계약 갱신 날짜도 제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전부 다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웠어요. 제때 먹는 밥이 뜨거웠어요. 그게 이렇게 당연한 건데 이게 오래 당연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서미자. 오전 10시. 내일부터. 볼펜을 내려놓고 그 글씨를 봤어요.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거기 있었어요. 누구의 보호자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서미자로 시작하는 오전 10시. 그게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언니한테 그날 저녁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밥 먹었어? 언니가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맛있었어. 언니가 잠깐 있다가 다시 보냈어요. 잘 됐네. 딱 3글자였어요. 근데 그 3글자에 다 있었어요. 언니가 지난 몇 달 동안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그 3글자 안에 다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봤어요. 불을 다 켰어요. 거실 불, 주방 불, 안방 불. 다 켰어요. 집이 밝았어요. 이렇게 다 켜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다 켜도 되는 집이라는 걸 다시 기억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밤인데 바깥이 잘 보였어요. 건너편 건물 불빛들, 가끔 지나가는 차.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외로움이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그냥 신호예요. 뭔가 비어 있다는 신호. 근데 그 신호를 너무 빨리 없애려고 하면, 빈자리에 뭐든 채워 넣으려고 하면 채워진 것의 무게를 확인하지 못해요. 저는 그 확인을 건너뛰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 잘못이 저한테 너무 비쌌어요. 근데 다행인 게 있었어요. 잃지 않았어요. 상가 건물도, 땅도, 아파트도 잃지 않았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세입자 말 한마디가 그 선 앞에서 저를 세웠어요. 그리고 언니가 있었어요. 수첩 꺼내라고 한 사람. 자식들이 있었어요. 틀린 게 아니었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너무 늦게 제대로 봤어요.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근데 늦었어도 봤어요. 지금 저는 매일 오전 10시에 하루를 시작해요. 복지관 봉사는 계속 나가요.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마지막 셔틀을 타요. 이제 셔틀 기사는 다른 분이에요. 말이 좀 많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분이에요. 저는 그게 싫지 않아요. 상가 관리는 제가 해요. 세입자들 연락 오면 제가 받고, 고지서는 제가 확인하고, 계약 갱신은 제가 앉아서 해요. 번거로워요. 손이 많이 가요. 근데 그게 제 일이에요. 가끔 혼자 먹는 밥이 길다고 느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해요. 길면 길어도 된다고. 이 밥상이 제 밥상이라고. 이 집이 제 집이라고. 그게 외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외로워요. 외로움은 안 없어졌어요. 다만 그 외로움이 무서운 감정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외롭다는 건 그냥 제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혼자라는 말이 다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기다리는 집이 아니라 제가 지키는 집이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